아직 새벽이 완전히 밝지 않은 상경성의 궁궐 뒤뜰, 무왕은 사방을 살피듯 서 있었다. 얇은 겨울 해가 채 오르지 않아 바닥엔 서리빨이 얇게 깔려 있었고 찬바람은 능라도처럼 예리하게 그의 볼을 스쳤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침전에 앉아 과거의 잘못과 형제의 대립을 곱씹던 그였다. 몸은 따뜻했으나 마음은 한겨울 설원보다 더 얼어 있었다. 밤새 잠을 설치고 무왕은 가느다란 초롱불에 의지해 옛 고구려의 지도를 들여다보았다. 그 지도 위에는 발에 영토가 붉은 잉크로 덧그려져 있었고 안설을 비롯해 당나라 세력이 뻗은 지역과 신라, 거란, 말갈 등의 영역이 서로의 경계를 이룬 채 펼쳐져 있었다. 외교와 군사를 동시에 지탱해야 한다. 무왕이 즉위 이후 줄곧 견지해 온 원칙이었으나 곧장 생각이 뒤엉켰다. 대문예. 그가 왕실의 분열을 극단으로 몰았고 결국 장문휴를 비롯한 흑살회 작전을 실패로 이끌었다. 아무리 오래 고민해도 답이 보이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대문예를 당장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쪽에서는 형제를 죽이려든 무왕이 잔혹하다는 비난이 일었다. 더욱이 장문휴가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무왕은 밤낮으로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과연 내가 옳았던 것인가? 대신들과 장군들은 이미 전면전은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포로가 된 충신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군사를 다시 꾸려 은밀한 구출을 시도할까? 아니면 당나라 조정에 무릎을 꿇고 굴욕적인 협상을 할 것인가? 모든 선택지가 가시밭길이었다. 그러나 왕으로서의 책무는 뒤로 물릴 수 없었다. 무왕은 이른 아침 조회에서 또렷한 음성으로 선언했다. 비록 형제를 제거하지 못했더라도 발해를 지켜야 한다. 장문휴가 포로가 되었어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에 대신들은 일제히 고개를 떨구었다. 왕궁 밖엔 차갑게 언 땅 위로 가는 눈이 내려 쌓였고 사람들은 흩어진 소문에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흑살회 작전의 실패라니, 왕족 간 암투라니, 발해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 걸 모르는 이는 없었다. 무왕은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받았다. 궁궐 현문을 걸어 나와 뒤뜰 겨울나무 밑에 한참 서 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가지가 바람에 삐걱대는 소리가 무왕의 등 뒤로 스며들었다. 어떻게 해야 발해가 이 풍전등화의 고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가 눈을 감고 결심을 다지는 순간 걸사유리라는 최측근이 조용히 다가왔다. 전하, 대신들과 상의한 내용대로 당나라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군사 재정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대문예의 동향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듯합니다. 무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왕다운 단호함이 어려 있었다. 장문휴를 구출할 기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내부를 다잡고 어떤 모략이든 감당할 준비를 해두어라. 왕이 등을 돌려 침전으로 돌아갈 때 등 뒤로 겨울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무왕의 마음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안서 일대의 밤은 모래바람이 칼날처럼 휘돌아치는 황량한 세계였다. 희미하게 깜박이는 별빛 아래 당나라 병사들이 지키는 별채는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채로 서 있었다. 얼마 전 벌어진 전투의 흔적이 마당 여기저기에 남았고 흑살회 소속 병사들은 대부분 포로가 되거나 목숨을 잃었다. 그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 자 장문휴. 그는 발해 무왕이 가장 신임하던 장수이자 흑살회의 핵심이었다. 어깨에 깊은 상처가 나서 피가 얼룩지고 쇠사슬에 묶인 채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다. 곧이어 나타난 낯익은 얼굴. 발해 왕족 대문예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당나라가 하사한 칼을 허리에 찬 채 검은 망토를 두르고 있었다. 발해 땅에서 태어났으나 이제는 당나라의 힘을 빌려 안서 지역을 장악한 인물이었다.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장문휴의 눈에는 불꽃이 일었다. 네가 미리 이 작전을 알고 있던 거냐? 장문휴가 분노의 참 목소리로 외쳤다. 대문예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무심히 웃었다. 흑살회가 안서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운데 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지. 무왕의 칼이 직접 날 겨누러 온 셈이군.
장문휴는 떨리는 팔로 줄을 잡아당겼지만 쇠사슬이 손목을 파고들 뿐이었다. 배신자, 네가 형제를 등지고 당나라에 붙은 순간부터 발해는 혼란에 빠졌다. 그러자 대문예의 얼굴에 어둡고 복잡한 빛이 스쳤다. 나도 발해를 지키고 싶었다. 무력으로만 맞서다가는 결국 스스로를 소진할 뿐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무왕과 뜻을 달리한 대가는 이런 식으로 너희 흑살회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이었을까? 별채 밖에서는 당나라 병사들이 분주히 횃불을 들고 움직였다. 도망친 흑살회 요원들을 뒤쫓는 것 같았다. 대문예는 병사들에게 손짓해 장문휴를 더 단단히 묶게 했다. 그 모습에 장문휴가 이를 갈았다. 네가 진정으로 발해 백성을 위한다면 왜 이런 배신 행위를? 대문예는 장문휴의 말을 끊고 비웃었다. 언젠가 넌 이 길밖에 없었음을 알게 될 거다. 칼을 휘둘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피의 강뿐이다. 헛소리 말라. 장문휴는 부상으로 흐려진 시야를 간신히 모으며 윽박질렀다. 그러나 대문예의 표정은 가시처럼 단단했다. 널 살려두는 이유는 하나다. 발해와 협상을 시도할 때 너라는 존재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장문휴는 모욕감을 삼키며 허수음을 짓는다. 결국 네가 말하던 대의도 날 외교 카드로 이용하는 것뿐이란 말인가. 대문예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병사들을 향해 손짓했다. 이제 이곳을 뜬다. 이자는 죽이지 말고 데려간다. 마치 이미 정해진 수순처럼 장문휴는 병사들에게 끌려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무너진 담벼락과 먼지바람이 뒤섞인 골목을 지나 사람의 발자국 소리마저 먹어치우는 칠흑 같은 안서의 길 위로 안서성 외곽의 허름한 주막, 대문예는 부하 병사와 함께 장문휴를 마차에서 끌어내렸다. 쇠사슬에 묶인 장문휴가 비틀거리자 대문예가 물수건을 들어 그의 상처 주변을 훑었다. 왜 이러지? 차라리 지금이라도 날 죽이는 게 더 이치에 맞지 않나. 장문휴가 분노와 환멸이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이자 대문예는 차분히 대답했다. 죽일 이유가 없다. 네가 살아야 발해가 움직일 테니까. 그 말에 장문휴는 코웃음을 쳤다. 당의 굴종한 주제의 발해를 운운하지 마라.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떠올랐다. 그러나 대문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넌 평생 무왕과 함께 칼을 들었겠지. 나는 외교의 틈을 노리려 했다. 어쩌면 둘 다 발해가 망하지 않길 바랄 뿐이라는 점에선 같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눈발이 없는 대신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었다. 주막의 낡은 지붕이 흔들렸고 방 안은 하얀 달빛에 겨우 윤곽만 드러났다. 장문휴는 쇠사슬에 묶인 채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다. 부상은 어느 정도 처치했으나 의식이 흐릿했고 정신은 끝없이 가라앉았다. 대문예는 그 방에 들어와 등잔을 내려놓고 한참 말없이 장문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대화라기보다 서로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이 어둠 속에서 교차했다. 언젠가 무왕이 너를 구하러 오겠지. 장문휴는 기력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매서웠다. 내 왕은 널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대문예는 허공에 손가락을 그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다. 나는 당나라 광운의 의심도 피해가야 하고 발해 측과 너무 근접하게 보이지도 말아야 한다. 결국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장문휴의 물음에 대문예는 잠시 말문을 닫았다. 마치 답을 찾지 못한 듯한 표정이었다. 바람이 세차게 방문 틈새로 파고들자 등잔불이 흔들려 벽에 드리운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일그러졌다. 모든 것이 모호하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네가 살아있으면 발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문예의 속삭임에는 분명한 양면성이 깃들어 있었다. 배신자인 동시에 발해의 한 줌 가능성을 지키고 싶은 마음. 얽히고 설킨 모순 속에서 그 역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상경성에서는 무왕이 장문휴 구출을 위한 여러 방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직접 군사를 보낼까? 아니면 형식적인 협상 자리라도 만들어 시간을 끌까? 대신들은 흑살회 잔당과 말을 나누며 또 다른 은밀한 구출 작전을 논의했다. 이번엔 실패 없이 장문휴 장군을 구해와야 합니다. 걸사유리가 간절한 눈빛으로 무왕에게 진언했다.
무왕은 그저 시린 눈으로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왕좌에 앉은 그의 모습은 온 백성에게는 여전히 당당해 보이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얼어붙은 비수처럼 날마다 무너져 내렸다. 형제를 제거하지 못했지만 발해를 지켜야 한다. 이 다짐은 이제 무왕 스스로에게 보내는 절박한 기도 같았다. 한편 안서에 억류된 장문휴는 느리게 상처를 회복하며 대문예와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 둘은 오래전 같은 땅에서 자라났으며 모두 발해의 내일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포로와 배신자로 마주 앉아 서로 다른 길을 노려볼 뿐이었다. 대문예, 네가 당에 종속되지 않고 발해를 진심으로 염려한다면 나를 여기서 풀어주어라. 장문휴는 밤마다 그렇게 요구했다. 하지만 대문예는 언제나 고개를 저었다. 날 다시 배신자라 부르겠지. 내 목숨이 필요하긴 하지만 풀어줄 수는 없다. 당나라도 발해도 모두 날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 말에 장문휴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어쩌면 대문예가 스스로도 빠져나오기 힘든 함정에 걸려 있음을 직감했다. 왕족으로 태어났으나 형제와 갈라선 자, 당나라를 등에 업으려다 또 다른 시선에서 의심받는 자,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 그런 밤이 이어지며 어느새 겨울의 기운은 더 깊어졌고 안서 지방의 바람은 점점 더 매서워졌다. 모진 바람이 주막벽을 때릴 때마다 장문휴는 떨리는 손끝으로 쇠사슬을 쥐었다. 언젠가 다시 발해의 깃발 아래에서 싸우겠다는 각오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눈 덮인 새벽, 무왕은 다시 동궁전 회의를 소집했다. 눈가에 짙은 그림자가 어렸다. 밤새 잠을 설쳤음에도 목소리는 결연했다. 당나라가 우리를 시험하려 할 것이다. 대문예가 그들 편에 서 있으니 발해 왕실의 분열을 빌미 삼아 압박해올 명분이 충분하다. 신라는 물론 거란과 말갈도 발해를 얕볼 것이다. 허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무왕은 걸사유리에게 고개를 돌렸다. 너는 흑사루의 생존자들과 연락해 장문휴가 어디에 포로로 잡혀 있는지 구체적 위치를 파악하라. 당장 대병력을 움직일 순 없으나 기회가 온다면 은밀히 구출에 나설 것이다. 이 말에 대신들의 표정이 잔뜩 굳어졌다. 이미 한번 실패한 작전을 되풀이한다는 건 발해의 위상을 또다시 위태롭게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무왕의 의지는 단호했다. 형제를 제거하지 못했더라도 발해를 지켜야 한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명심하라. 눈발이 세차게 날리며 복도 창문을 덮쳤다. 왕의 목소리는 어둑한 대청을 울렸고 대신들은 머리를 숙인 채 고요히 그 의지를 받들었다. 지금껏 수많은 전쟁과 외교전을 헤쳐온 무왕이지만 이번만큼이나 자신의 결심을 자책하며 진행해 본 적은 없었다. 그가 내부에서도 욕을 먹고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으며 그럼에도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 바로 발해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주막방 안의 등잔불이 기름이 다해 꺼져갈 무렵 대문예와 장문휴는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말이 오가다가 끊겨도 밤은 길었고 침묵은 계속되었다. 장문휴가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며 말했다. 나는 결코 네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정말 발해가 망하는 꼴을 원치 않는다면 언젠가 선택을 해야 한다. 대문예는 그 말을 곱씹듯 천장을 보았다. 허술한 지붕 사이로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그의 긴 머리칼을 스쳤다. 선택이라. 당을 떠나 무왕에게 돌아가면 날 죽이겠지. 당의 보호를 받으면 발해가 날 영영 배신자로 부를 것이고. 낮은 목소리가 허공에 번졌다. 그 울림이 주막의 벽을 타고 흔들리는 달빛을 타고 스며들었다. 오랜 기억 속에서 그는 무왕과 어릴 적 말을 달리며 광활한 대지를 누비던 시절을 떠올렸다. 멀고 아득하게 사라진 그 풍경이 잠시 마음을 흔들었지만 이미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장문휴는 희미한 숨결로 중얼거렸다. 결국 피를 나눈 왕족도 이렇게 등을 돌리는구나. 무왕께선 끝까지 발해를 지킬 것이다. 너도 정말 그걸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잡든 협상의 문을 열든 어떻게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해. 대문예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저 등잔불의 마지막 불씨가 꺼지기 전에 작게 한숨을 쉬었다.
배신자로 불리며 잃어버린 모든 것, 그리고 아직 지키고 싶은 어떤 것. 그 사이에서 그는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무왕은 침전에서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옷깃을 여몄다. 굳은 표정 속에 눈 한 켠이 달아오르는 듯했다. 밤새 여울지던 악몽이 그를 괴롭혔으나 이제 왕으로서 일어서야 했다. 형제를 제거하지 못했더라도 발해를 지켜야 한다. 이 결심은 더 이상 막연한 말이 아니었다. 장문유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대문예가 부디 발해를 더 해치지 않기를 바라는 희미한 소망, 그리고 설령 그 바람이 깨질지라도 나라를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결의가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상경성 궁궐 마당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근위병들이 눈 위를 바삐 지나가며 중무장을 갖추고 대신들은 무왕의 호출에 분주히 움직였다. 저마다 동쪽 하늘로 몰려오는 먹구름을 의식했다. 그 구름은 또 한 번 발해를 뒤흔들 큰 폭풍일지 모른다. 그러나 무왕은 흔들리는 기세를 숨긴 채 사심을 억누르고 앞으로 나아갔다. 어쩌면 곧 들려올 대문예의 협박성 통첩, 혹은 당나라에 증액된 조공 요구, 주변국의 침탈 시도가 기다리고 있을 터.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길이 바로 왕의 길이라는 사실을 몸이 부서져라 깨달아가고 있었다. 안서 주막의 방은 늘 어둡고 차가웠다. 그러나 자잘한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미세하게 귓전을 스치는 소리가 있었다. 마치 먼 곳에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발해의 심장박동을 대문예와 장문유 두 사람만이 듣는 듯했다. 칼날처럼 날이 선 대립 속에서도 둘은 발해가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길 바라고 있었다. 장문유는 쇠사슬을 문지르며 생각했다. 왕께서 나를 포기할 리 없어.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발해의 전의는 꺾이지 않는다. 대문예는 창밖을 내다보며 마음속으로 어떤 결심을 굳혀갔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시선은 서로 향하지 않았으나 같은 달빛 아래에 존재했다. 누군가는 당장 서로를 죽이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다시 협상의 자리에 마주 앉아 보고 싶어 했다. 그렇게 긴 밤이 흘렀고 아침이 오면 또 다른 선택을 강요받을 터였다. 발해의 운명도 그들처럼 아슬아슬한 줄 위를 걷고 있었다. 왕실의 분열은 이미 알려졌고 주변 모든 세력은 이 틈을 노려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험난한 길 끝에서 무왕과 대문예 그리고 장문유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발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들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칼과 칼이 맞부딪히는 순간이 오든 예기치 못한 화해나 배신이 이루어지든 이 지독한 소용돌이는 발해의 한가운데에서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 밤 주막의 초라한 창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은 포로가 된 장문휴의 쇠사슬을 은은하게 비췄다. 그 빛은 또한 대문예의 눈동자에 쓸쓸하게 어렸다. 둘은 말없이 밤을 지새우면서도 동시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발해는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겨울바람이 벽과 지붕을 흔들었고 먼 곳에서는 늑대 울음 같은 음산한 소리가 일었다. 마치 이 땅에 다가올 것엔 전란을 예고하듯. 그러나 칼바람 속에서도 발해는 그리고 그 발해의 사람들은 숨을 놓지 않을 것이다. 무왕은 새벽의 궁궐에서, 장문유는 쇠사슬 속에서, 대문예는 당나라 세력 사이에서 제각기 상처받고 분열되어 있으나 여전히 발해라는 이름을 품고 있었다. 눈 덮인 대지를 서서히 적셔오는 새벽비처럼 그 미약한 희망이 언젠가 또 다른 길을 열어줄지 모를 일이었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